네, 여러분. 그래서 앵글 에스티메이션 FMCW에서는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서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에서 다음과 같은 신호 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다른 말로는 빔포밍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포밍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챕터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FMCW 레이더에서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이제 두 개의 스테이셔너리 오브젝트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각각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있다. 그때 same range에서의 레이더로부터 same range에 있는데 그때 하나의 TX와 두 개의 RX 안테나를 이용을 하자. 그러면 이때 이제 두 물체의 앵글 오브 얼라이벌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스테이셔너리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0이 되겠죠. 얘네는 0이고 레인지는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물체가 이제 same 빈의 RX의 same 빈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물체는 두 개의 안테나로는 이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나의 물체가 non-zero velocity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얘가 거리는 같지만 velocity가 다르면 이제 2D FFT에서 이제 다른 빈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다른 빈에 위치하기 때문에 앵글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퍼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랑 레드 빈의 이제 페이지를 이용해서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수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range, velocity, and angle resolution을 한번 보게 되면 range resolution은 다음과 같이 이제 밴드위스, 밴드위스에 비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range resolution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 비분의 C의 값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밴드위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때 신서사이저는 이제 높은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신서사이저를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된다 하는 거고 벨로시티 레졸루션을 보게 되면 벨로시티 레졸루션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벨로시티 레졸루션은 이제 프레임 타임을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신서사이저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이 신서사이저를 더 좋은 애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니까 하드웨어 스펙이 증가하는 거지만 저희가 타임 프레임을 더 증가시키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코스트는 좀 더 증가하진 않죠.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5ms에 대한 타임을 이제 나타내면 이제 레졸루션이 1.5km/h가 되죠. 그래서 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대신에 이제 타임 프레임이 증가한다 그러면 자동차가 반응 속도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각각의 속도를 인지하는데 5ms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 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레졸루션은 줄어들겠지만 좋아지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반응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글의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시빙의 안테나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리시빙 안테나는 각각의 이제 리시브 체인, 수신단의 체인이 필요한데 그런 체인이 LNA나 믹서, 로우패스 필터, ADC와 같은
회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리시빙 회로들인데 이 회로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코스트와 에어리어의 컨스트레인트가 제약이 이제 레이더에서의 레졸루션의 값을 제약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와 벨러시티 레졸루션은 이제 레이더의 네이티브 스탠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앵글과 벨러시티와 이제 레인지를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안테나와 여러 개의 처음을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레인지, 벨러시티, 앵글의 값을 모두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인지, 벨러시티, 앵글 레졸루션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레인지와 벨러시티와 앵글의 이제 디멘전의 하나만의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레이더를 이제 레인지와 벨러시티 레졸루션의 이제 앵글 레졸루션의 리콰이어먼트를 이제 이지하게 좋게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레졸루션이 이제 밴드위스와 그리고 프레임 타임과 그리고 이제 RX 안테나와 디스턴스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테이셔너리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레이더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같은 빈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앵글 리졸루션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리와 벨러시티를 다음과 같이 값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앵글의 값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값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레졸루션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앵글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리콰이어먼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정확하게 똑같은 거리에 있는 경우 아니면 거리만 조금 다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앵글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좀 더 나은 값을 받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이제 아주 작은 레인지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면 아주 작은 레인지의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레인지 디스턴스가 레인지 레졸루션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앵글의 값을 저희가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레이더가 스테이셔너리하다. 그리고 두 개의 똑같은 이제 거리에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속도가 다른 경우에는 혹은 두 개가 똑같은 상대 속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더의 모션이 이제 두 개의 스테이셔너리 오브젝트를 이제 탐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는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이 레이더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거리가 조금 레인지의 값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뭐라고 스테이셔너리 오브젝트를 세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움직이면 스테이셔너리 오브젝트를 이제 세퍼레이션을 디텍션을 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벨로시티 레졸루션이 좀 더 나아지게 되면 이제 벨로시티가 조금 희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이 레졸루션과 벨로시티와 앵글 레졸루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이 모든 레졸루션을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차량 레이더, FMCW 레이더에서는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FMCW 레이더 엑젬플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FMCW 레이더는 이제 LRR이라는 것은 롱레인지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MRR이라고 하는 것은 미드레인지 레이더죠. 그래서 미드레인지 레이더와 롱레인지 레이더의 모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저희가 차량용 레이더는 보통 77기가의 주파수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여기 아주 정교한 19GHz DRO라는 아주 정교한 이제 주파수 생성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주파수 생성기를 사용을 한 다음에 주파수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그때 77기가의 주파수에서 뭐 대략적으로 81기가까지 주파수가 변하는 첩 신호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안테나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 똑같이 미드레인지 안테나도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신호를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서는 RX는 이제 채널이 4개가 있죠. 그리고 TX는 채널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채널이 2개와 4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 레이더도 비슷하게 이제 4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TX를 하나, RX를 뭐 3개 이런 식으로 놓아서 이제 레인지와 벨로시티와 이제 앵글을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주고 받아서 받은 신호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신호를 이제 레이더 에이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모패스 필터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ECU에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ECU에서는 이 전달받은 신호 처리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신호 처리를 하고 이 신호 처리한 데이터를 시스템 에이직으로 보내주고 이 시스템 에이직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차량의 뭐 거리, 속도, 이제 핸들 등을 조향하는 기술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더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현이 된다. 그래서 이런 레이더들이 여러분들 요즘에 차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0년 정도 된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비싸지만 최근에는 레이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나오는 뭐 현대차라든지 뭐 독일 뭐 차들 이런 차들의 레이더들이 많이 포함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들어있는 차들은 보통 1.5단계에서 2단계의 자율주행 기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타면 이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을 해주고 앞차의 간격을 맞춰서 속도를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핸들 조향까지는 많은 차들에서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3단계 정도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레이더와 이제 보통 이미지 센서죠. 그래서 카메라, 라이다, 그리고 라이다까지 그리고 초음파죠. 울트라, 소닉, 라이다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융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고요. 그래서 5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 차량 전체 차가 있으면 이 전체에 있는 센서들, 이 센서들을 모두 하나의
이제 시스템에 데이터를 모아서 신호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이 있어야지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이제 5단계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센서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주행을 했던 빅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빅데이터, 그리고 내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정확한 GPS 정보도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빅데이터와 그리고 정확한 GPS,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디고, 그리고 주변의 차량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그리고 거기에 5G 이동통신까지 이제 접목이 되면 이제 주변의 모든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모든 내 주변의 신호도 내가 처리할 수도 있고, 내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동안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각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까지 알 수 있다면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 진정한 5단계의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이제 FMCW 레이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FMCW 레이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FMCW에 대한 레이더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레이더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술, 아까 얘기했던 빔포밍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빔포밍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빔의 쉐이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6차로, 7차로, 그리고 반대편 차량도 있죠. 네, 그리고 다른 쪽에 차량도 있는데, 이 정보들이,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TX에서 신호를 쏘면, 이렇게 신호를 쏘게 되면 모든 방향의 신호를 다 막고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빔포밍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신호를 여러 개의 빔으로 나눠서 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신호가 여러 개가 되면 신호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빔을 여러 개로 나눠서 쏜다 라고 하면 여러 개의 빔으로 나눠서 쏘기 때문에 들어오는 정보가 각각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 신호 처리를 할 때 좀 더 용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빔포밍 기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빔포밍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제 빔포밍 기술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생소하겠지만, 빔포밍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안테나 어레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RS의 앵글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안테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저희가 안테나 어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를 이제 붙여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테나 여러 개의 어레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안테나 어레이를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이나 레이더 시스템에서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을 페이지 어레이, 혹은 빔포밍 어레이, 혹은 스페셜 다이버시티, 혹은 마이머 트랜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어레이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페이지 어레이 기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군사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군사용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군사용으로 적의
위치를 탐지할 때 레이더 기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군에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기술 발전이 좀 빠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쟁하는 동안에 이제 많이 페이지 어레이 레이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기나 아니면 이제 전함이나 함정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것들, 그리고 배 등의 이런 것들 사용이 되고, 또한 이제 잠수함에서도 이제 이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상용 기술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페이지 어레이 기술이 이제 실리콘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차나 그리고 5G 이동통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실내에서 사용하는 이제 와이파이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으로는 보통 200m 이내의 거리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의 앞에 있는 롱레인지 레이더가 보통 200m, 300m 정도까지 통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5G 이동통신에서 빔포밍을 이용을 해서 보통 이제 28기가나 39기가 대역을 이용을 해서 200m까지 혹은 100m 정도 거리까지의 이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도 다음과 같이 빔포밍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신호의 직진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셀룰러 통신을 낮은 주파수를 사용했는데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서 직진성이 강해지고 물체 통과를 잘 못하게 돼요. 그럼에 따라서 3.5기가나 이런 주파수를 사용하면 이제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파수가 또 커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아파트에 살면 아주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방열이 잘 되는 그런 재질에서 살게 되면 이제 전파가 잘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이 잘 안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전파가 잘 통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직진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체를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페이지 어레이 빔포밍 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디스턴스를 갖게 되죠. 디스턴스를 갖게 되는데 이 디스턴스를 갖게 될 때 여러 방향에서 이제 신호가 들어오겠죠. 신호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쪽 방향에서 신호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안테나, 두 번째 안테나, n번째 안테나에서의 각각의 디스턴스가 저희가 계산했던 d sin 세타의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노멀한 방향에 맞춰서 이 각을 세타의 인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 각각 안테나 하나당 다음과 같은 거리의 차이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페이지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거리를 이만큼 달리 가기 때문에 만약에 시그널이 다음과 같은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 각각의 타임 딜레이가 생기게 되겠죠. 이 타임 딜레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페이지 딜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 타임 딜레이의 안테나 스페이싱에 따라서 이 타임 딜레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그널 이치 안테나에서 받은 신호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딜레이 된 신호의 값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신호를 합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페이지 딜레이 혹은 타임 딜레이를 다음과 같이
딜레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딜레이를 줘서 주게 되면 각각은 딜레이 차이가 생기지만 이 각각 신호에서 딜레이를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레이 팩터의 값만큼 신호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어레이 팩터라고 하고요. 이때 저희가 페이지의 값을 일정하게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대신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은 다 합쳐지지만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은 이제 정확히 합쳐지지 않겠죠. 페이지 딜레이 때문에 신호가 합쳐지지 않고 신호가 이제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안테나가 전체의 신호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이 빔포밍을 구현을 해서 이 딜레이의 값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이 신호의 얘를 빔이라고 합니다. 빔이라고 하는데 이 빔이 샤프해진다. 그 얘기는 이제 이 범위에 들어오는 신호만 우리가 받을 수 있거나 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혹은 페이지의 값을 변화시키거나 타임 딜레이를 변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빔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빔의 방향이 바뀌는 원리를 저희가 페이지 어레이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빔의 방향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빔의 방향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이제 빔포밍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빔포밍이라고 한다.